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고되면서 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오늘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야당은 최다영이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고 여당은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여당은 지도부 회의에서 외교, 안보, 경제 위기 속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8전8패였다며 한 총리 탄핵안 역시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고 의결 정족수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빠른 선고 일정에 민주당이 불만을 표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적 어려움은 뒷전이고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걸 자백하는 거란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비판도 제기됐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재판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서둘러 종결지으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이중적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애초 여당의 비판이었는데 이젠 입장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자에 대한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한 총리 사건 이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하라는 게 여당 요구 아니었냐며 헌재가 사실상 여기에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죠.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대행 탄핵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이렇게 4가지를 탄핵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거론하면서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거라는 걸 이미 전제로 삼으며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건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미 무혐의가 나온 10년 전 미르 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최대행을 억지 고발한 것도 좀스럽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뒤 이른바 아스팔트 투쟁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두려는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존스러운 행태입니다.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나아가 한덕수 총리 때처럼 또다시 3분의 2가 아닌 과반이라는 자의적 정족수로 탄핵을 밀어붙여선 안 될 거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도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 거죠?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빨라야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선고 날짜가 나왔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까지 모두 평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에 공지된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헌재가 기일을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수요일을 넘겨 주 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4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잡혀 있는데 지금 헌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만큼 같은 날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만약 함께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연관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는 건데요.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헌재가 일부 겹치는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 일대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경찰이 어제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면서 이곳 헌법재판소 앞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멀리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진입을 차단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헌재 근처에는 탄핵 각하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인원이 일부 남아있고 기자회견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200m 정도 떨어진 안국역 인근에서 엄마 부대 등을 주체로 탄핵 반대 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성 측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비상행동과 촛불행동 등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단식 농성과 철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경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도로변에는 경찰 버스가 촘촘하게 늘어섰고 또 경찰 기동대가 주위를 계속 순찰하는 등 경비 태세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경내 안에도 경찰 버스가 여러 대 서 있고 담장 일부 구간에는 월담을 막기 위한 철조망까지 설치되는데요. 앞서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00m 안을 모두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의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해 폭력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을 지키는 건 적법한 임무 수행이라며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와주세요.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체포 저지가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하라거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를 한 게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한 거 맞나요?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1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등의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이를 저지한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이미 수차례 법원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온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전반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검찰 조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명태균 씨와 전국 현안을 논의해온 인물로 거론돼 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 온라인 대화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명 씨와의 관계를 캐물으면서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를 총괄했는데요. 검찰은 오 시장 여론조사비 3,300만 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가 김 전 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선거를 상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을까요? 네, 검찰 수사 속도가 빠른 만큼 오 시장 소환 조사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창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오 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습니다. 지난달 대납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 씨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고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줄줄이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는 당사자인 오 시장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과거나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들도 확보했는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해서 최종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수사 인력을 보내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 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낼 법률상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보단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만나서 상호관세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급히 일정을 잡아 미국으로 떠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보안상의 문제일 뿐 양국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목록이 발효되면 미국과의 원자력이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곧바로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진 못했지만 미국은 앞으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 협력도 의제로 올랐습니다. LNG와 전력망,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대화라든지 민관 합동 포럼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도 출국에 앞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미국 상호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불과 3주 만의 만남인데 상호관세에 한국도 예외는 없다던 미국 측 강경한 입장이 다소 누그러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 소식에 여야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 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희는 최상목과 관련해서 이러한 헌법 위의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지금 한덕수 선고기일이 잡혔어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 미루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저는 스텝이 꼬였다라고 보입니다.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 이제 경제 컨트롤 파워, 최상목 대통령을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실익이 없더라도 원칙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탄핵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부분이 있고 줄탄핵이 줄줄이 기각이 되면서 정무적인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면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뭐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들 말고도 위헌법률 심판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뭐 언제까지 법률이 위헌적이니까 개정을 해라라고 결정이 나옵니다. 그럴 때도 국회에서 그 기간을 도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본인들 스스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집착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탄핵에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최상목 대행 탄핵 카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왜 했을까? 뭐 나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강성 지지층이 뭐 이렇게 좀 약간 우유부단하다고 자꾸 비판을 한 거가 아닐까. 그러면 강성 지지층에 대한 뭐 지도부의 알리바이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에서 위헌 판결한 것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공감대가 쌓여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진짜 필요해라고 인정해 줄 때 그 힘을 써야지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권한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건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봐가면서 그 힘을 써야지 이게 내가 가진 내 힘처럼 쓰기 시작하면 국민은 그것을 오히려 견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탄핵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위법성과 중대성을 좀 더 쌓아가고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조금 더 넓혀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표결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본회의 상정돼서 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가 월요일에 나오니까 표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표결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특히나 한덕수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에 있어서 이 총리로서의 탄핵,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이 권한쟁의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임명을 안 하는 건데 그것은 200석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 150석으로 탄핵을 할 수 있다. 그거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귀결이 된다면 뭐 그거는 또 이제 의미가 있는 탄핵 심판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 혐의 자체가 총리 때 혐의와 권한대행 때 혐의가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5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있어도 150석으로 또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헌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줄까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결 정족수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대행 탄핵안은 감정적 보복이고 나라 절단 내려는 거냐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태들이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방탄정당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했었던 망언집을 당에서 저렇게 발간을
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실제 책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저 책이 발간된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떠한 뭐 몸조심하라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이재명 대표가 말바꾸기 하는 것들 그리고 좀 맞지 않는 그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저는 저 책은 뭐 그냥 책 자체인 것이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지켜보셔도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망언들이 쌓여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기자회견을 보는 도중에 갑자기 책을 들고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는 와중에 그새를 못 참고 현행범 체포, 몸조심 등의 망언이 쌓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신 사례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망언집 출간 어떻게 보세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는 협치의 대상이지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가 하는 정치가 마치 상대 정치인을 타도의 대상인 것처럼 놓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치를 하다 보면 본인들도 똑같은 망언들을 해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국민들은요, 저런 모습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런 뭐 망언집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을 위해서 당이 자료로 정리해서 제공했다. 뭐 이 정도라면 제가 그거는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걸 저렇게 책으로 내고 뭐 발행본으로 내고 이런다면 그럼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무슨 보복의 정치, 상호 뭐 타도의 정치, 뭐 상호 악마화의 정치 이걸로 계속 가는 건데 그런 일을 하라고 그 제도권에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제도권은 제도 안에서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도 안에서 결정된 거는 승복의 미덕을 보여줘서 그 제도가 존중받고 그 민주주의가 존중받을 수 있게 국민들도 그걸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훨씬 크다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망언집 책 출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은 오늘 최상목 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또 형사 고발도 했어요. 그런데 2015년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죠.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심판 과정 이런 데서 드러났던 내용 중에서 미르재단 설립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안종범 당시 수석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이 재벌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금전적인 것들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시에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그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가법상의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다가 오늘 고발을 한 것,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부분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이 임명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2015년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도 저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박균택 의원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맞고소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강요죄라는 것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형태의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최상목 것입니다.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이 발언 때문에 이 그것도 발언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죠. 별건인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탄핵도 하고 그리고 저런 형태로 고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은 실상 좀 이렇게 불필요한 정쟁이 되고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2015년 일을 꺼내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압박과 더불어 형사 고발까지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인데 이렇게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이 들어오면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거다 이런 보도도 어제 나왔는데 최상목 대행은 거치 관련 이슈는 사치에 불과하다. 지금은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자신의 거치가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후에도 그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거나 안정화가 되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라고 밝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상목 대행이 탐탁치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비판받을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에게 영향을 다 미치는 일이에요. 경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거나 고발을 한 이후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들을 고민하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다라고 느낀다면 민주당이 크게 득볼 일이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오히려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실효적이고 국민에게 공감대를 주고 그것이 뭔가 잘했다는 박수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그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 내가 힘이 있는데 너가 감히 이런 화풀이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전략을 좀 제대로 잘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때부터는 그냥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만약에 실제로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도 아마 150석으로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이 경제 상황에 있어서 경제부총리가 또 직무정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다라고 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왔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또 임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당이 또 하루 이틀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를 다시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제가 민주당이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까지 생각이 닿아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예. 조금 전 오후 2시에 발의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렇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게 됐는데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아직까지도 평에서 못 보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 혹은 각하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굉장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저는 파면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이 선고를 할 정도로 무르익었다라는 암시일 수 있다. 합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논리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 네. 대통령보다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된 이 상황, 민주당 내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헌재를 비판하는 반응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빌드업이란 다양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은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이 무르익은 분위기다. 이렇게 뭔가 나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박범계 의원의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혐의가 뭡니까? 국무회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군을 동원하는 데 개입한 것도 아니고 결국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동조했다라는 혐의인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비상계엄에 동조한 게 되는 거고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했다. 그거는 뭐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아니었고 나는 그거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각이 되면 뭡니까? 비상계엄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저걸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기각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지를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혐의 자체가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가 기각이라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거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의 논리를 강화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빠른 한덕수 총리의 선고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무회의 부분은 실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 있어서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소추되어 있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대통령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은 맞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나온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첫 번째였고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사건은 특이하게도 결심 이후에 국회 측에서 신청했었던 것들을 헌재가 받아줘서 검찰의 그 국무위원들의 뭐 수사 서류를 달라 이렇게 했지만 검찰에서 보내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헌재가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조금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닿아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라고 봐야 되고 국무총리에 대해서 월요일 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각하가 나올 것인가 기각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의원들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따로 넣었는데 이건 월요일 날 같이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무총리 측 변호인들이 이게 각하 사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각하인지 아닌지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안으로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각하로서 끝나면 본안까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은 전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본안까지 가서 기각인지 인용인지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 사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사건도 빠르면 다음 주 주말쯤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이제 결정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디테일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대통령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심리가 진행되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의 그 권한쟁의 심판은 예, 아마 맞습니다. 월요일 날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각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결 정족수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 부분이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냐. 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국무총리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일부 쟁점이 겹치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의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무회의를 한 것이 뭐 일부라고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 대변인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모든 혐의들은요 엔드가 아니에요. 5어예요, 5어. 어느 하나가 위법 위헌이면은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이것이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파면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부분인 국무회의와 관련된 판단이 나온다면 연관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외에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 계엄사와 관련된 거,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고 집행되고 계엄이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을 너무 기대를 뭐랄까요? 한국자 그냥 이렇게 퍼서 담아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과 상관없이 예. 어떤 한덕수 총리의 관여 여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럼 대통령 선고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아니다 건 이런 아니라는 얘기시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진짜 헌재가 보안을 철저하게 너무 잘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탄핵 그리고 권한쟁의 이런 게 몇 건이 지금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에 6건이 됐잖아요. 그럼 6건을 물리적으로 평의하고 변론하고 이런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거를 안 하고 대통령 심리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늦어진 부분이 이해가 저는 이제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한덕수 총리의 평결까지도 맞췄다라고 한다면 그랬기 때문에 늦춰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결정문을 제가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보게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만약에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지금 내란죄라는 것을 대통령 사건에서도 철회하고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국회 측이 철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란 행위라는 것으로 남겨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라는 것과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내란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이번에 내란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려서 결정문에 넣을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고 판단했는지 여부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헌재가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판단했는지.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내란죄 철회한 거를 여기에 대해 뭐 각하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평의를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평의 결과에 대해서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전혀 말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도 월요일 날 이제 나올까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만약에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다면 내란죄가 아니라 형법의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정의하는 내란 행위 이것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통과를 시켰고요. 한 총리의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그렇게 각하됐을 때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했던 많은 일들,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게 소추에서 취소가 되는가 이 여부가 굉장히 논쟁이에요. 저는 전혀 그걸 취소되는 걸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정 질서가 중단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중단되는 상황은 뭐가 됩니까? 유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탄핵이 된 것을 헌재가 받아들였고 심판을 할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럼 한덕수 총리의 대행직이 정지가 됐다면 헌정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유고 상황인데 유고 상황에는 권한대행이 임명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임명이 됐다면 그 권한이 행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 민주성과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거기에서 결정된 의사결정들이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과도한
그 역시 자기 기대를 뭐 조미료를 한 국자 퍼는 예. 기대다 저는 이렇게 소추에서 생각합니다. 취소한다면 뭐 정계선, 조한창 두 분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이 있고 또 거부권 행사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항상 방송에서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이 대통령과 함께 나오지 않고 먼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3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 그러니까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소급해서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쨌든 국무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직무 대행으로서 했던 것들이 유효라고 볼 것인지 학설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월요일 날 뭐 각하든 기각이든 돌아오는 형태로 그 결정이 나왔을 때에는 아마 대통령 측이나 혹은 박성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 결심은 되었지만 결론이 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결정에 두 분이 관여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임명에 대한 효력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청구 같은 것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그것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말하자면 셀프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번 짚고 가야 되는 쟁점이면은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게 그럼 한덕수 총리의 사안을 각하한데 2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효가 돼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무슨 무한 루프도 아니고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 메비우스의 띠까지 나왔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사이에 정치권은 계속해서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 서 계신 좌측편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웬 남성분 한 분이 거의 날려치기를 하듯이 발로 차셔가지고 제 오른쪽 허벅지를 찼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뭐 명예훼손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겠죠. 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달걀 테러에 이어서 이재정 의원도 오늘 폭행당했다면서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을 못마땅해 하시는 분이 날계란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폭행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불만을 드러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저게 계란이 아니라 다른 거를 충동적으로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치 테러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의 여야가 그 지지자들을 이렇게 정치 테러가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까지 굉장히 선동하고 예민하게 그 감정과 갈등을 고조시켜 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정 의원도 오늘 폭행당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저는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또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얼마 전에는 그 지지자들이 양 당에서 한 분씩 또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긴 겁니까 도대체. 그 제도권에서 제도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분들이 그리고 그 시민들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독이고 그렇게
요청을 드려야 될 분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마치 선동을 하듯이 감정을 더 오히려 고조시키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일에 열을 올린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에는 책임이 있고요. 뭐 정치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와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을 위해서 제발 좀 모든 사법 결정과 관련돼서는 승복하겠다는 선언들을 좀 모여서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밖에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시는 지지자분들께는 평화롭게 자신의 어떤 논리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정도에서 해야지, 그걸 넘어서서 과격한 발언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촉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의 정치 테러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도 거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에 고발을 당했는데 사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최상목 몸조심해라 이 발언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것이 당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좀 함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한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로 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야가 함께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지금 최근에 좀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그 명단 자체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재명 대표가 목이 긁힌 정도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당시에는 정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은 본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있다라고 하면서 광화문에 방탄조끼를 입고 나왔어요. 근데 방탄조끼를 입고 나와서는 이 앞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죠?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몸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쪽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좌표를 찍는 것처럼 저 안에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지자들로 하여금 체포해오라고 지금 지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정말로 말의 수위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승복의 메시지를 함께 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승복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찬성하거나 동의하거나 공감한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승복 문화가 없는 공동체, 그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공멸의 위기, 공멸의 길 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복의 문화를 만드는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번 이런 선언과 어떤 호소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사과도 하고 승복의 메시지도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론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보여주시죠.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반대는 36%, 찬성이 58%로 나타났고요. 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 그래픽을 보면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40%로 3주째 수치가 같은 흐름입니다. 다음 그래픽 볼까요? 장래 지도자감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지난해 12월 해당 기관 여론조사의 최고치 37%에 근접했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다음 대선 결과 기대하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 39%,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인데요. 최근에 강성 발언이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여론조사는 추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추이가 그렇게 큰 차이를 저는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중도층이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양쪽 다 중도층에게 소구가 될 만한 행동들은 만족시킬 만한 행동들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의 지지층 결집만을 위해서 계속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추이 자체가 큰 변화를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게 저는 위기라고 보거든요. 왜? 선거는요 0.1%만 져도 지는 겁니다. 근데 중도를 보면은 중도는 확실하게 이번 비상계엄과 현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추세가 별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지 지지층 눈치만 본다고 해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 민주당이 잘하는 거 없이 백전백승, 뭐 국민의힘은 백전백패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층 눈치만 봐서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선거 국면이 되면 또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 수요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36%를 기록한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어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 지지율이 낮은 부분들이 항상 지적이 됐었거든요. 중도 확장성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40%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12월 이후로 가장 높다고 하지만 역시 40%에 이르지 못하는 36%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 내 다른 대권 주자가 지금 이 6명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으로 결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대권 주자들은 본인이 어떻게 국민들께 어필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은 더 포근해졌지만 오늘도 하늘은 여전히 탁합니다. 서풍에 스모그가 계속 들어오면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전망입니다. 전국의 산불 위험도 커진 가운데 동해안은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다시 산불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오르지만 동시에 불청객 스모그까지 밀려왔습니다. 오전에는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였습니다. 점차 기온 상승과 함께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지금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주말에도 서풍의 영향은 계속되겠는데요. 스모그가 지속해서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고 기온은 점차 올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며 5월 중순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서풍이 산불 위험도 키웠다고요? 네, 오늘부터 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 수준에 달했습니다. 최근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10mm도 되지 않아 산불 예방 효과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후 3시를 기준으로는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당분간은 따뜻한 날씨 속 비 예보가 없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미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동해안은 당분간 서풍이 불며 대기가 건조해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강한 바람인 양간지풍까지 더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오늘부터가 올봄 산불 예방의 첫 번째 고비가 될 걸로 보인다며 산림 주변에서는 소각이나 흡연, 취사 등 불씨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멤버들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신뢰가 완전히 파탄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승환 기자, 법원 결정 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 한의 괴롭힘 의혹, 성과 폄훼 주장 등 멤버 측이 계약 해지 이유로 든 사례는 현재 주장과 자료만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 소속사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무명 연습생이었던 멤버들의 성공적인 연애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 지원과 노력을 다했는데 전속 계약 2년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멤버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모레로 예정된 홍콩 콘서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라 전속 계약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에서 다시 한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걸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멤버들은 새 팀 이름 NJD로 모레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데뷔하겠다고 했습니다. 멤버 측은 기대하는 팬들과 많은 관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콘서트에 참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도 입장문을 내고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말 홍콩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로봇이 땅을 박차고 오르더니 사람처럼 공중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착지까지 완벽합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 아닌가 싶지만 실제 로봇인데요. 영상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중국 기업 유니트리가 세계 최초로 공중 옆돌기하는 로봇을 선보였는데요. G1이라는 이름의 이 로봇, 이소룡처럼 720도 돌려차기로 막대기도 날려버립니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동작을 안정적으로 해내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자, 이번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아틀라스를 보시죠. 회전 낙법, 물구나무 서기는 기본이고요. 비보잉까지 매끄럽게 움직이는데요. AI 강화 학습을 통해 사람처럼 움직이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 기술까지 터득한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동작은 꿈도 못 꾸는데요. 이젠 로봇이 사람을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술도 때론 예기치 못한 장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중국 축제 현장에서는 관람객의 로봇이 돌진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현장에선 놀란 관객들이 뒷걸음치고 진행 요원이 황급히 제지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제작사는 센서 오류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기술력에 놀라고 돌발 행동에 또 한 번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뛰고 뒤집고 반응하고 진화하는 로봇들. 공장 구조 현장 일상까지 함께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상하던 시대 어느새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한 여객기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승객들이 한존 선반 앞에 몰려 있고요. 저마다 생수병을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어제 중국 항저우를 출발해서 홍콩으로 향하던 홍콩항공 여객기에서 불이 난 건데요. 좌석 위 선반에서 불이 나자 이 승객들이 저마다 불 끄기에 동참한 겁니다. 기내에서 받은 500ml짜리 생수병을 총동원해서 불이 난 선반으로 붓기 시작합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사과주스 팩을 통째로 짜서 붓습니다. 이런 생수병 기지 끝에 불이 난 항공기는 초기 진화를 마치고 인근인 중국 푸저우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비록 넘친 물로 좌석은 흥건하게 젖었지만요. 승객 160명과 승무원 8명 전원이 무사했습니다. 자, 목격자들은 당시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와 폭발음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김해공항의 에어부산 여객기 안에서도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배터리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계속되는 보조 배터리의 경고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 아마도 다음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4일 한덕수 총리 선고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사법 슈퍼위크가 될 거란 전망인데요.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를 관측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했는데요.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진행을 하면서 결론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평의 과정에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다가 먼저 이 재판관들 8인이 결론에 좀 도달한 순서대로 지금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지금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났는지는 결국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합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먼저 선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에 먼저 도달했다라는 이제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난 걸 두고서 이제 당연한 결과다라는 보도 시각도 있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 처리하겠다, 우선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선고의 시점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헌재 스스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국가적인 국민적인 분열이 굉장히 극대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걸 요구했던 적은 있지만은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 총리의 선고 과정에서 그 내용과 요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여기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보면 선고가 되는 시점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내용, 그 쟁점이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훨씬 앞서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의 이제 혹은 하나 내지 두 가지의 이유를 찾자면은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미 결론이 평의가 먼저 이루어졌고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선고를 미룰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또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좀 국정의 2인자인 총리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이유가 각종 쟁점 중에 일부가 겹치기 때문이잖아요. 그 쟁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사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때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권한대행일 때 있었던 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총리였을 때 문제되는 사유 가운데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 선포에 가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도와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어떤 그 결론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어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와도 겹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을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선고된다는 것은 어찌 보자면 재판부에서는 그런 것은 이제 상관하지 않고 법과에 따라서 판단한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요. 일정 부분 어떤 그 쟁점이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의결 정족수 부분,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흠결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선고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쟁점들을 짚어
짚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관측들이 있는데 앞서 한 총리가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 변론에 직접 출석을 했던 그 상황 보고서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추상같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것을 청구인으로서 간청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변론 상황 좀 보고 오셨는데 지금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 형법상 내란죄를 그 사유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선고에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쟁점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각하 결정이 나올지 소송 요건을 아예 결여했다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서요. 소송 요건을 아예 결여했다고 본다면은 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의결 정족수와 관련돼서 쟁점들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즉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3분의 2 이상의 수, 즉 대통령에 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그 이유로 각하 결정한다면은 나머지 더 이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거 없이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나머지 이제 소송 본안 요건들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또 본안 두 번째 본안적 항변이 바로 이렇게 소추 사유를 일부 제외한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란죄라는 형사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판단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재판관들이 판단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판단,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내란죄 철회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뭐 모든 것들은 다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약 각하를 한다고 했을 때면은 그렇다면은 소송 요건을 아예 본안 자체를 처음부터 결여했다라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란죄 철회가 이제 한참 변론이 대통령 사건으로 일단 한정해서 말합니다. 한참 진행되다가 철회가 될 때면 모르겠지만 초기에 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송 요건을 결여한다는 부분들에는 그 재판관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변론 기일을 길게 진행할 필요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재판관들이 계속 밝힌 거는 이 개인의 형사 유무죄, 거기에 따른 인신 구속 등을 판단하는 형사재판 절차와 그리고 이제 어떤 직위를 박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 절차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끊없이 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현재까지의 재판관들이 보여준 태도로 봤을 때 그 소추 사유만을 이유로 해가지고 각하를 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검찰의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증거로 쓰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렇다면 한 총리 그 탄핵 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을 좀 엿볼 수가 있을까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제 각하가 되지 않고 뭐 기각이라던가 뭐 인용이라던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뤄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부분은 이제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거듭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특히 변론 과정에서 특히 증인들의 증언들이 이제 일부 이전과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진술의 신빙성 같은 부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욱이 이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이 피신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요.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한 내용들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결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나올지 좀 가능성을 예측을 해봤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다 우리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선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정리를 해보면은요, 발의를 한다고 해서 발의 탄핵 소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져야 탄핵 소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의결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은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의결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또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진다면은 권한대행은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결정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은 그 권한대행, 후속 권한대행이 계속 권한대행을 유지를 할 거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권한대행이 후순위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그 앞에 선순위자가 복귀했을 경우에 권한대행이 어떻게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런 규정과 취지를 봤을 때는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권한대행직이 다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런 선제 결정 이후에 또다시 의결을 하게 된다면은 의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진행을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있어가지고의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 더 이상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필요성이 낮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차피 이 부분들은 정치적인 또 어떤 결정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기존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했다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관이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확실한 위헌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의결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뒤에 월요일에 돌아온 뒤에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서요. 그 다음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면 그때 또 의결 정족수 문제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또 반복될 수 있겠네요.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권한대행 체제일 때 어떤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래직, 그러니까 총리라던가 이 장관의 지위에서의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수만 갖추면 되는 것이냐.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 3분의 2를 넘겨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그대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내용은 우리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바가 없고요.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판단할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에서 과연 이 의결 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가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이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언제 이뤄질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 후반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가능성이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요. 저희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을 때 선고가 늦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은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에 대한 과정, 그 두 선고 중에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관들 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하나의 이유와 원인을 추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과 그리고 그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제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굉장히 후에 한참 지난 후에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주에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법원으로 시선을 옮겨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당시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공범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죠? 네,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혐의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자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혼자서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공모하여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도록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입건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개인으로서 어떤 직무상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라는 공모의 집행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가지고 막고자 하였다는 것이 영장 청구의 핵심적인 범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김 차장 측에서는 이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고 이를 저지한 것은 어쨌든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라는 건데 이번 심사에서도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지금 입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은 이 경호처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경호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지 이 자체가 어떤 적법한 영장 청구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범죄 혐의점이 얼마나 입증이 되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훈 경호처장 추에서는 이런 입장, 이 차장은 견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등장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높다. 추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당연히 성실하게 사법부의 판단에는 응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내가 구속이 된다면 경호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 점을 좀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요. 역으로 그렇다면은 검찰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로 함께 주장을 하면서 양측이 입장이 좀 대립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이 영장 신청을 4번 한 끝에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한 것인데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비화폰 관련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죠. 비화폰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비화폰과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어찌 보면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와 관련된 공소장 내용들을 보면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내란의 우두머리죄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화폰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즉 언제 어떤 소통들이 누구와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보를 계속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맡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경찰 특수단에서는 이것이 영장이 발부되고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될 사유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로서는 원격으로 관련된 통화 내역들을 삭제했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인멸이 계속되고 있다는 또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외부로 반출되거나 제3자한테 들어갔을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보안 규정상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일반적 보안 규정을 따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란죄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역사상으로도 중요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인멸 을 막고 확보할 필요성이 더 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회의에 있었던 그 법안 통과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이 상설 특검
그러니까 일반 특검과 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상설특검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법안에 기해서 이제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그런 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특별검사의 임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일정 부분 차이는 존재합니다. 다만 사실 상설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상설특검이나 일반 특검에 대한 그 진행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예. 물론 여전히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덕수 총리가 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탄핵이 소추가 될지 여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네.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런 이 업무를 처리해 오는 그런 과정을 보자면은 특별검사 임명 같은 부분에 대해서 후보추천위원회에 뭐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이런 네. 부분에는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 네, 특검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불확실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통과된 특검법 중에서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사건이죠? 네, 해외 이제 마약 밀매 조직이 마약을 유통하고자 하다가 세관에게 적발이 돼서 관련된 수사가 이제 일선 경찰 차원에서 진행됐던 사안인데요. 네. 모종의 이유로 이제 이거는 의혹이긴 합니다. 아직은요. 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또 담당 그 책임자가 약간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수사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상설특검법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일정한 정치적 이유로서 특정한 경찰의 사법 기능들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는지가 앞으로 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특검의 이제 통과 가능성, 실현 가능성 또한 약간 불투명할까요? 네, 맞습니다.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을 임명을 해야 하는데 네. 이 임명하는 주체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내란죄 관련된 상설특검은 벌써 통과된 지가 한참 지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것이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안에도 그 탄핵소추 사유로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통과된 이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임명 권한의 행사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반대로 또 이제 차주에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하게 최상목 권한대행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리스크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뭐 여론조사 관련인가요? 그렇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환 조사 과정에서 좀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을 것이라 예측되는 그런 부분은 결국 명태균 씨와 알게 된 그런 경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오고 갔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투표에 대한 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보고가 된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질의를 이어갔으리라고 보고 이번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전 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입 주류에 이어 국내 맥주값도 오릅니다. 오비맥주가 국내 점유율 1위 카스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커피, 라면 등 가공식품 대다수의 품목에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맥주 가격까지 들썩이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비맥주가 다음 달부터 카스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가격을 평균 2.9%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면에 이어 맥주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일 끝나고 와서 이렇게 한잔 먹으면서 오늘의 마무리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좀 오르면 많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비맥주 관계자는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원 부자재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이미 하이트진로가 수입하는 와인, 샴페인 등 수입 주류가 평균 1.9%, 롯데 아사히 주류가 들여오는 아사히 맥주의 가격은 최대 20%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국내 맥주 점유율 1위 카스까지 오르면서 맥주업계에 끼칠 파장도 우려됩니다. 지난 2023년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했을 때에는 하이트진로가 한 달 뒤 맥주와 소주 출고가를 함께 올렸습니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등은 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보리, 메가 등의 국제 가격이 높아 언제든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는 식음료업계의 가격 인상이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이 그 혼동 상태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인상 요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반영되고 있는 거는 일종의 F&B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의 탐욕, 우리 그리드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식음료 업계에 너도 나도 가격 인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맥주까지 가격 인상 대열에 뛰어들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날이 무척 따뜻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주말인 내일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은 공기가 다시 탁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9도, 모레는 23도 안팎까지 올라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동해안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7도, 청주 6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나 높겠는데요. 서울 19도, 광주 21도, 대구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